안녕하십니까. 한동대학교에서 국제지역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준영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한미동맹,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살펴볼 텐데요. 역사와 현재 그리고 전망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한미동맹이란 말을 한번 좀 뜯어보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한미관계라고 얘기하고 어떨 때는 한미동맹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동맹이란 말이 우리한테 너무 익숙해서 때로는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한미는 같이 목숨을 걸고 피를 흘리며 싸웠기 때문에 동맹 중에서도 혈맹이다. 특히 이제 한미 관계의 돈독함을 얘기하면서 아주 자주 인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그런 역사가 있었고요. 근데 동맹이란 말은 사실 굉장히 심각하고 우리한테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간단한 거나 무조건 긍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와서 경제동맹이니 가치동맹이니 문화동맹이니 이렇게 확대되는 것을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반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학자적인 눈으로 본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요. 이 동맹이란 말은 군사동맹, 여러분 그렇죠? 동맹은 같이 공통의 적과 위협을 놓고 내부적으로는 누가 먼저 공격을 받든지 간에 마치 자기가 공격받는 것처럼 서로 돕게 되어 있는 굉장히 돈독한 관계인데 핵심은 뭐냐? 바로 군사와 전쟁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맹이 강화된다고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뭔가 우리 주위에 적이 위협적으로 다가온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이 군사동맹이 강화된다는 것은 이 동맹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 처한 사정이 매우 위협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잘 합니다. 한미 관계는 깊어져도 좋은 거지만 한미 동맹이 깊어진다는 말은 꼭 좋은 말은 아니다. 물론 미래의 위협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보를 위해서 이 동맹을 언제나 강하게 가지는 건 좋지만 군사동맹을 절절하게 필요하는 우리 상황은 아예 없는 것이 있는 것보다는 더 낫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한미동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맹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우리는 상당히 두 가지 상반된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동맹이, 한미동맹이 언제 출발을 했느냐 하면 한국전쟁 직후, 즉 1953년에 시작이 됩니다. 보통의 동맹은 전쟁의 위협에 앞서서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동맹을 맺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근데 우리는 특이하게도 전쟁 후에 그 전쟁 재발을 막기 위해서 동맹을 만들었다는 것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래서 먼저 동맹이 제도화되기 전에 한국전쟁에서 같이 피를 흘린 다음에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동맹을 맺은 거죠. 특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의 분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결국 동맹의 기원은 전쟁이었죠. 우리는 그렇게 치면. 그런데 우리는 분단이 한 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분단이 몇 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미 자료에 제가 답을 밝혔는데요. 두 번의 분단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긴 하지만 전혀 성격이 다른 분단입니다. 그럼 첫 번째 분단은 뭐냐 하면 바로 2차 대전 이후에 이 연합국의 입김에 의해서 세계가 하나의 새로운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중에 아시아에서는 한반도를 둘로 갈랐습니다. 유럽에서는 독일을 동서도로 갈랐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의문을 제기하셔야 됩니다. 독일이 분단된 이유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전범 국가였습니다. 2차 대전을 일으킨 전쟁 범죄에 대해서 그것을 징벌하고 다시 독일이, 왜냐하면 독일이 1차 대전을 일으킨 지 20년 만에 또 2차 대전을 일으켰기 때문에 독일이 다시 전쟁을 일으킬 수 없게 만드는 것이 2차 대전 이후의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징벌적으로 동독과 서독을 나눠버리고 그렇게 약화시킴으로 말미암아 다시 전쟁을 일으킬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독일에 대한 전후 처리였습니다. 물론 독일 사람들은 분단이 된 것이 안타깝겠지만 그것은 전쟁에 대한 징벌입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아시아에서는 같은 방식이면 누가 분단이 되는 게 맞죠?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이 분단되는 것이 맞지만 미국에서는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훨씬 더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일본에 반을 준다는 것은 반을 준다는 의미는 이 사회주의 국가 소련의 치하로 가게 되는 거죠. 그것을 생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이없게도 우리가 바로 이 연합국의 전후 처리에서 한반도가 분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소련은 전쟁 후에는 미국과 결별하지만 실제로 2차 대전에서 전체주의, 독일의 전체주의, 이탈리아의 전체주의, 일본의 전체주의와 싸운 연합국의 일원이었습니다. 소련은 이 한반도의 북방인 중국과 그다음에 자기 땅이 소련 땅이 겹쳐져 있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이 한반도에 있는 일본군 잔당을 소멸한다는 것을 자기 혼자 하기는 힘들다 해서 38도선에서 나누어서 북쪽은 소련이 주도가 돼서 일본군을 무장을 해제시키고 남쪽은 미군이 한다. 이게 소련 군정과 미국의 군정 3년간의 기간입니다. 자, 미국의 변명이 약간의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국은 고의든 실수든 이 분단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한국의 분단, 한반도의 분단이 되게 만든 그러한 잘못된 결정인 거죠. 우리는 그것을 얄타 회담 또는 얄타 체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은 독일을 중심으로 냉전의 경계선이 그어지고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한반도에서 이런 분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단순히 일본군 잔당을 해제한다, 무장해제한다는 것에 변명을 했지만 사실상 북한에서는 소련의 위성국 체제가, 그러니까 북한 체제가 성립이 되었고 남한에는 미국 체제가 되면서 한반도는 사회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로 분단이 되겠다. 이게 첫 번째 분단입니다. 자, 두 번째 분단은 뭐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것이 결국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민족 동족 상잔의 전쟁이 3년 1개월간 벌어집니다. 자, 수많은 피를 흘리고 그 다음에 공방을 하고 진격과 후퇴를 거듭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원래 그었던 38선에서 거의 비슷하게 다시 하나의 선이 그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휴전선이라고 부릅니다. 인천상륙작전과 일사후퇴 같은 주로 변화가 있었던 전쟁은 주로 1년간이고요. 뒤에 2년간은 한쪽에서는 휴전협상을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치열하게 조금이라도 한치라도 더 빼앗기 위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바쳐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한국은 원래 38선보다 남한은 동쪽, 강원도 쪽, 고성 쪽이 조금 올라가게 되고요. 북한은 서쪽으로 조금 더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나 거의 38선과 같이 비슷하게 되고 이것이 휴전체제로 가게 되고 우리는 아직까지 평화체제로 평화조약을 하지 못하고 정전체제 또는 휴전체제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바로 3년간이지만 두 번의 분단이 있게 된 겁니다. 이제 아셨죠? 우리는 분단이 두 번입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미국은 한국에게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분단에 대한 책임론이 있고요. 미국이 아무리 연합국에 승리를 하더라도 한반도를 하나의 희생양으로 만든 데 대한 책임, 그것이 실수든 의도든 전략적으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미국이 아시아의 일본을 전체 지키기보다는 한반도를 반으로 나눠서 지키면 훨씬 가성비가 좋은 미국의 진영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의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반면에 미국의 공식적 입장은 소련의 공세에 반이라도 건졌다. 이거죠. 자, 우리에게 미국은 한국전쟁에서 한국을 구해낸 하나의 구원자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긍정적인 이미지고요. 그러나 동시에 미국은 우리가 전범 국가도 아닌데 전후 처리에서 막강한 목소리를 권한을 가지고 있던 미국이 한국의 열망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오히려 분단이라는 결과를 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걸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역사책이나 미국의 공식적인 것은 한국의 분단은요, 1945년 8월 15일이 아니고요, 1953년 7월 27일로 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은 미국이 싸워서 휴전을 했더라도 이것은 미국의 책임이 없기 때문에 미국이 보는 한반도 분단은 1950년 8월 15일이 아니라 1953년 7월 27일이라는 것. 자, 여기서 한번 여러분 미국의 생각을 한번 읽어보시고 평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미국이 전 세계에서 최강으로 등장한 때는 이미 20세기 들어오면서, 20세기라면 이제 1900년경이죠. 1900년경에 들어오면 그 전까지는 영국의 패권이었습니다. 해가 지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근데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이미, 그러니까 서기 1900년쯤 되면 미국은 여러 가지 통계 지수에서 이미 세계 1위의 국가로 올라서게 됩니다. 지금처럼 아주 통계가 발전하지는 않았지만 국민소득이라든지 황금 보유고라든지 이런 면에서 거의 이 1위 국가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미국은 고립 정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유럽의 싸움이나 이런 것에 개입되지 않겠다. 그래서 1차 대전 때도 2차 대전 때도 초기에는 전쟁에 들어가지 않게 되고 나중에 전쟁에 들어가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으면서 전쟁의 승리에 대한 많은 이득들을 챙겼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자기는 하나도 상처 입지 않고 파괴되지 않고 2차 대전 이후에는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세계 1위의 국가가 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미국이 2차 대전 직후에 전 세계 소득의 몇 퍼센트를 차지했을 것 같습니까? 무려 50% 이상이 미국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미국 한 나라하고 나머지 국가의 모든 부를 합친 것이 미국이 더 잘 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영토적으로 나라가 하나도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하와이의 진주만 공습받은 것밖에 없지요. 자, 그런 미국이 자기가 이제는 고립주의에서 탈피해서 미국이 세계 리더십으로 커밍아웃 한 것이 바로 1945년이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럽에는 나토를 만들어서 독일을 분할시키고 냉전체제를 만들고요. 아시아에는 한국을 분단시키고, 그리고 아시아에는 유럽과 달리 전체 나토를 묶을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없었습니다. 유럽은 옛날부터 문화나 역사나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동일성을 이뤘지만 대체적으로 아시아는 각기 다른 종교와 각기 다른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방법은, 아시아 방법은 유럽의 전후 처리 방법과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샌프란시스코 체제라고 합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뭐냐? 제가 특징을 4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미국과 일본의 동맹을 가장 중요한 중심축으로 아시아를 재건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독일을 중심으로, 서독을 중심으로 유럽을 한 것과 유사합니다. 두 번째, 미국의 안보 우산에 의한 비대칭 양자 동맹. 좀 어렵습니까? 근데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미국의 안보 우산이라는 것은 뭐냐? 미국이 안보를 보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대칭 양자 동맹이다. 유럽은 나토라는 한 동맹을 만들었지만 아시아는 1대1 동맹, 그러니까 미국과 미국의 안보 우산을 받을 국가, 이것을 양자 동맹을 여러 개 만드는 겁니다. 바로 옆에 제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미일 동맹, 한미 동맹, 미국 호주 동맹, 미국 필리핀 동맹, 미국 뉴질랜드 동맹, 미국 베트남 동맹. 이것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마치 자전거 바퀴살 또는 자동차의 바퀴살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거를 허브 앤 스포크라고, 체제라고 부릅니다. 허브이 뭐냐? 중심에 미국이 있고 미국과 수많은 중첩적인 그런 양자동맹. 이게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이들 국가에 미군이 직접 주둔하고 미군이 안보 우산을 제공하는. 자, 한국의 미군이 주둔하게 되고 일본의 미군이 주둔하게 되고 필리핀은 나중에 나갑니다만 전후에는 필리핀에도 주둔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유무역을 통해서 미국이 시장을 제공하고 보호무역을 인정합니다. 다섯 번째, 반공정책입니다. 중국과 소련에 대한 적대적인 정책.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냉전체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의 출발은 미국의 전우체류에서 출발하고 그것은 냉전체제를 감당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한미동맹은 뭐의 산물이냐? 전쟁의 산물이고 그리고 냉전의 산물입니다. 자, 유럽에서는 그냥 미국과 나토 그리고 소련과 바르샤바 조약기구로 딱 나뉘게 되는 것이 유럽이라면 아시아에서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여기에 중국과 일본이 등장합니다. 자, 잘 보시면 북방삼각동맹, 남방삼각동맹이나 두 개의 삼각동맹 체제가 보여집니다. 보시면 남쪽에 보시면요. 미국이 중심이 되어서 남한과 그다음에 일본이 연결되는 삼각형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물론 남한과 일본은 동맹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점선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두 개의 양자 동맹이 만들어내는 삼각형, 이것을 남방삼각동맹이라고 합니다. 자, 위쪽을 보시면요. 소련이 중심이 된 게 아니라 북한이 중심이 됩니다. 북한이 중심이 된 두 개의 양자 동맹, 북중 동맹, 북소 동맹이 이루어집니다. 이것도 두 개의 양자 동맹이 만들어낸 하나의 삼각형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역시 중국과 소련은 동맹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사 삼각동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동맹, 삼각동맹은 아니죠. 삼자동맹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사하게 보이는 유사 삼각동맹이 남북으로 대치하게 되는, 그래서 북중소 한미일이라는, 그래서 이것이 남북한이 부딪히기도 하지만 그거에 북한에 대해서 한미가 동맹을 맺은 것이기도 하지만 크게 보면 북중소와 한미일이 붙는 하나의 동맹 진영 대결 체제가 2차 대전 이후부터 냉전이 붕괴될 때까지 유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변화가 불게 되죠. 자, 이런 전후 체제가 드디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198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1990년대 초까지 변화의 바람이 붑니다. 냉전이 붕괴됩니다. 자, 동서독을 가로막던 장벽이 무너지고 결국 소련까지 1991년 크리스마스 날 소련이 붕괴되면서 소위 말하는 소련과 사회주의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들 나라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죠. 그러나 다 체제 변화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동맹이라는 것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동맹이 진짜 강하려면 적이 같아야 되고 그 적에 대해서 똑같이 위협을 느껴야 한다. 자, 그런데 강력한 미국의 위협이었던 소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소련과 중국은 미국과 손을 잡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북한은 고립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동맹도 변화의 바람이 분다. 이것이 바로 냉전 붕괴가 가져온 하나의 변화입니다. 자, 그 시기에 등장했던 한국의 두 정부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태우 정부고요. 두 번째는 김영삼 정부입니다. 중요한 동맹과 관련해서 그리고 한반도와 관련해서 두 가지 정책이 나오는데, 자, 매우 보수적인 정부고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획득한 전두환의 계승자인 노태우 정부가 굉장히 특이한 정책을 하게 됩니다. 북방 정책입니다. 노던 디플로머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역사 시간에 배웠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북방 정책은 서독의 동쪽에 있는 국가들이 주로 사회주의 국가죠. 동독을 포함해서. 그래서 서독이 자기들의 경제적 번영에서 자신감을 얻어서 그동안 적대적으로 지냈던 동독이나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관계 정상화를 하고 교류를 하겠다는 것이 동방 정책입니다. 근데 우리의 사회주의 위협들은 북쪽이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서 빌려와서 우리는 북방 정책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것 역시 세계가 변하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우세되고 체제 경쟁에서 우세하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북방 정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중국과 91년에 그리고 폴란드, 그다음에 체코슬로바키아, 소련까지, 소련이 이제 러시아가 됐죠. 이들 국가와 우리가 관계 정상화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사실 올해가 바로 중국과 30주년이 되는, 그렇죠? 중국과는 1992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보수 정부인 노태우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위한, 외교를 위한 이런 적성 국가들, 적대 국가들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중요한 시발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원래 북방 정책은 우리는 적이었던 국가들과 친해지고 북한도 마찬가지로 북한이 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과 교차로 서로 승인하고 교차로 교류한다는 것이 원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승승장구하고 우리와 많은 국가들이 동유럽 국가와 러시아와 중국이 손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북한은 점점 고립됐고요. 그리고 그때 등장한 것이 바로 북한 붕괴론이었습니다. 소련도 붕괴되는데 루마니아도 붕괴되는데 북한이 못 버틸 것이다. 그래서 북방 정책이 약간 변질됩니다. 뒤로 가면서 뭐냐? 그냥 붕괴시켜버리자. 이게 바로 김영삼 정부에 등장한 북한 붕괴론이었습니다. 원래 김영삼 정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 반독재 투쟁을 했던, 그래서 군사 정권을 이어받은 노태우보다 훨씬 더 진보적이었죠. 초기에는. 그래서 취임사에서 뭐라 그랬냐면 동맹보다 민족이 우선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선언입니다. 물론 탈냉전이 됐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동맹보다 앞서는 것은 민족. 이들 말은 뭐냐면 이것을 그냥 집어넣고 그대로 넣어봅시다. 동맹은 뭡니까? 한미동맹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유일한 동맹이 미국이니까. 그러니까 미국보다 민족이 낫다는 말이죠. 그럼 민족은 북한이 낫다는 말이에요. 더 가깝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도 뒤로 가면서 마음이 변합니다. 국내 정치도 그가 많이 변질을 하게 되는데 외교도. 그래서 북한을 조금 더 밀어붙여서 붕괴시키자. 저는 지금도 안타깝습니다. 사실 북방 정책을 더 확대시켜야 할 반독재 투쟁에 있었던 김영삼 대통령이 오히려 보수화되고 북한을 고립시키고 밀어붙였죠. 결과가 뭡니까? 북한은 붕괴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핵을 개발하게 되는, 그래서 다시 우리가 한미동맹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 말은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 결정적인 시점에 기회를 놓쳐버렸다. 그것은 김영삼 정부의 한계이기도 하고 우리 민족의 기회를 놓친 기회 상실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전체적인 일종의 트렌드를 뒤집고자 하는 지도자가 있었죠. 바로 그 다음에 등장한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영삼 대통령이 첫 진보 정부라고 얘기도 할 수 있지만 그는 사실상 3당 합당을 했고 여당으로 투신을 한 다음 여당의 대표로 사실상 나갔기 때문에 반쪽짜리였고, 그래서 우리가 진보 정부를 얘기하는 출발은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었습니다. 자, 그 당시가 어땠냐면 김영삼 대통령 때 아주 한반도에 위기가 있었습니다. 1994년이었습니다. 북한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북한은 고립됐잖아요. 자기를 지켜주던 중국이나 소련이 오히려 한국과 손잡고 있고, 북한 내부는 여러 가지 재앙적인 홍수나 자연재해를 통해서 이 기아, 사실 90년대 북한 전체에서 200만 이상이 기아로 사망하게 된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동시에 북한은 자기가 약해진 틈을 타서 한국이나 미국이 북진을 해서 통일한다, 무력으로 통일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 출발이 바로 1994년에 영변을 비롯한, 지금도 문제가 되어 있는 영변의 핵기지가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핵기지를 영변을 폭격하겠다고 얘기했고, 북한은 여기에 맞서서 만약 여기를 폭파하면 한반도를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
마치 2017년에 트럼프와 김정은처럼 1994년에 일촉즉발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위기가 더 심각하게 된 것은 바로 김일성의 갑작스러운 사망 때문입니다. 그래서 94년은 한반도에 큰 위기가 겹쳤습니다. 그러다가 다행히도 미국의 중재로 그래서 1994년에 제네바에서 북한이 핵을 동결하고 개발하던 영변의 핵을 동결하고 그 다음에 미국은 북한에게 경제적 원조, 에너지 원조를 해주겠다는 제네바 합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94년에 이 제네바 합의를 하고 한 직후에 미국의 의회에서 주인이 바뀝니다. 다수당이 바뀝니다. 그 전까지는 클린턴 대통령이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했지만 94년에 중간선거에서 그러니까 제네바 합의가 10월인데요. 11월에 의회가 공화당 지배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타겟 중에 하나가 바로 제네바 합의였습니다. 미국이 북한 같은 국가와 잘못된 합의를 했다. 공격한 거죠. 그래서 미국은 북한에게 중유 에너지 같은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데 의회가 예산을 차단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94년에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북한은 북한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서로 이 불만을 가지기 시작하고 이 불만이 계속 커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1998년입니다. 4년 후에 북한이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그래서 서로 조심하던 그런 것들을 깨고 1998년에 일본 열도를 지나가는 노동미사일을 쏘게 됩니다. 자, 요즘 여러분들 핵무기와 그 다음에 미사일 문제인데 처음으로 중거리 미사일이 일본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미국한테와 일본한테 엄청 충격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클린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못 참겠다. 물론 제네바 합의를 한 다음에 미국의 의회가 바뀌어서 북한에게 원조를 원래 약속했던 그러한 속도대로 빨리 못하고 있지만 자기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북한이 이렇게 쏘아버리면 이것은 공화당에게 빌미를 주게 되고 자기가 공격받는다. 그래서 클린턴이 대노하게 됩니다. 대노하면서 민주당 우리도 그러면 못 지킨다. 그럼 우리도 대북 강경책으로 돌아선다 하면서 북한에게 강경책으로 돌아섭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 정책이라는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죠? 바로 이 햇볕 정책을 가지고 미국을 설득하러 갑니다. 그래서 만들고 그렇게 탄생한 것이 뭐냐면 바로 페리 프로세스입니다. 임동원 당시 외교수석이 특명을 받고 미국 가서 클린턴 대통령을 설득하고 북한은 사실 이런 잘 설득해서 햇볕처럼 나오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나온 얘기가 뭐냐면 바로 클린턴이 그렇다면 한반도 문제의 운전석은 바로 한국이다. 바로 운전자론이 그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2000년도에 역사적인 첫 번째 제1차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넘어가느냐 하면 자, 그 사이에 설명할 그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마침내 미국을 설득시켜서 북미 관계도 좋아지고 남북 관계도 좋아졌고 특히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 정권이 바뀌게 됩니다. 바로 부시 대통령 강경파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아들 부시가 대통령이 되고 불행하게도 1년도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9.11 테러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아주 강경해지고 그래서 미국이 생각하는
악의 축의 국가들과 전면전을 벌이게 됩니다. 강경책을 벌이게 됩니다. 그 악의 축의 세 국가 중에 북한이 들어가게 되죠. 그것이 바로 이란, 이라크, 북한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겨우 살려놨던 북미 회담이 깨지고 2차 핵 위기가 오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2005년에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북미 관계가 나빠지고 한미 관계도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제가 아까 조금 잘못 얘기했네요.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에 등장하게 되죠. 아무튼 그래서 어렵게 한미 관계, 한미 동맹도 흔들리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부시 대통령을 설득하면서 2007년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것은 임기 후반에 사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기간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의 강경책 때문에 남북한 문제는 그렇게 쉽게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9년간, 10년인데 사실 박근혜 정부가 빨리 마감을 했기 때문에 한 9년간 두 정권이 바로 보수 정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 정부들은 부시 정부와 만났기 때문에 시작이 그리고 남북 관계도 좋지 않았고 북미 관계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전적으로 동맹 위주의 정책을 하게 되고 남북 관계는 소홀하게 하게 되고 또는 북한 문제를 강경하게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출발할 때 아예 통일부를 없애버리려고 했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통일부 해체 반대 서명을 했고 결국 그 반대 때문에 통일부를 없애는 것은 실패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짐작하시죠. 바로 이명박 정부 때는 한미 동맹 위주의 정책이었고 그 다음에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이 나면서 한반도 상황은 위기 상황과 경색되고 긴장되는 기간으로 가게 됩니다. 보수 정부들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한미 동맹의 가장 강할 때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용어가 그때 출범합니다. 그게 바로 한미 전략동맹입니다.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얼마 전에 5월 말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했던 그 뿌리가 어디냐면 바로 이명박 정부 때였습니다. 이게 당연히 꿰게 되죠. 바로 윤석열 정부와 보수 정부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 많은 외교, 안보, 통일의 인사들이 바로 이명박 정부 때도 주요 정책을 결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천안함 침몰과 그리고 연평도 사태대로 남북 관계가 극도로 나빠집니다. 제가 처음에 모두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맹이 강화된다는 것은 뭔가 위기가 온다. 결국 미국이 한반도의 위기 상황이 커지면서 그리고 미국은 9.11이나 세계에 대해서 위기 상황이 커지면서 한국과 미국은 똘똘이 뭉치게 된다. 근데 그게 좋은 일이냐? 최소한의 한미 동맹이 강화되면 북한으로부터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그러나 많은 부분은 한반도에서 우리가 긴장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직접 겪게 됩니다.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처음에는 이명박 정부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뢰 프로세스라는 걸 등장 나왔고 균형 외교. 사실 이 균형 외교는 노무현 대통령 때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균형 외교를 한다는 식의 출발을 했다가 보수 정부한테 엄청나게 공격을 받았었는데 참 특이하게도 박근혜 정부는 과거에 평양도 방문했고 그다음에 재임 시절에 또 중국도 방문하면서 뭔가 좀 다른 보수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 신뢰 프로세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강경책으로 압박하고 봉쇄하는 게 아니라 신뢰를 통해서 뭔가 평화적 프로세스를 가겠다라고 했는데 점점 더 역시 김영삼 정부 때와 조금 비슷하게요. 점점 북한에 대한 강경책으로 가게 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그리고 마지막에 했었던 기억하실 겁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바로 미중 사이에서 우리가 미국의 무기를 선택함으로써 중국의 제재를 받게 되는 그리고
한일 위안부 합의를 미국의 압박 속에서 우리가 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이 일본과 연결되는, 그래서 한미일이 다시 연결되는 듯한 그러한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등장한 것이 문재인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세 번째 진보 정부이죠. 그래서 특히 촛불혁명에 의해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최고의 우선순위의 전략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기억이 새로운데요. 2017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고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입니다. 그 사이에 2017년 전체는 이 북미 사이가 거의 서로 폭탄 발언을 서로 도발적으로 하면서 한반도는 위기 상황이 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북한 폭격론도 1994년에 영변 폭격론처럼 코피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폭격 얘기도 나오고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의 중재에 의해서 남북회담이,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일어나고, 이어서 6월에 북미 정상회담에서 싱가포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중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9월에 평양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그런 평화를 지키다 1년 조금 더 진행되다가 안타깝게도 2019년 2월 말에 하노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 결렬되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긴 교착과 함께 다시 남북은 긴장 상황이고 북미는 역시 적대적인 위치로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이 북미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와 오늘에 대해서 쭉 동맹에 관한, 그리고 이 동맹은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동맹은 적과도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동맹은 안보를 통해서 공통의 적을 놓고 군사적으로 거의 같은 국가처럼 움직인다는 것이 바로 동맹이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에 북한 문제, 북한 정책을 넣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의 한미동맹은 기본적으로 북한을 놓고 또 때로는 북방의 적, 소련이나 중국을 놓고 1차적으로는 북한이고요. 2차적으로는 북방의 두 적대적인 국가와 이 동맹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변화된 질문이 있었죠. 그게 바로 냉전에서 탈냉전으로 넘어갔을 때 우리가 북방 정책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동맹이, 그런 전통적인 동맹이 흔들렸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지금 다시 우리는 두 번째로 이 동맹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질문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왜냐? 탈냉전 30년이 지나고 과연 그럼 미국과 중국이 적이 되느냐? 그런데 우리는 중국과는 엄청난 경제적으로 이미, 과거에 미국과 소련 관계가 아니죠. 과거에는 우리는 소련과 끊을 수 있었습니다. 그냥 미국에 올인해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게 당연했고. 근데 지난 탈냉전 30년 동안 우리와 중국은 너무 깊어졌고,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중국을 완전히 떼어낼 수 없는데, 미국이 중국을 이번에 나토 정상회담에서 중국을 시스테믹 챌린지, 그러니까 체제적 도전이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direct threat, 직접적인 위협이다. 그러니까 대놓고 과거와 같이 enemy라고 못 부르는 거죠. 점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미국을 선택하면 중국과 러시아는 적으로 돌려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의 상황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다시 이 동맹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질문거리가 된 거죠. 우리는 다시 동맹 일변도로 가야 하느냐? 과거와 똑같이 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다시 우리 스스로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첫 번째 시간에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소개했던 그림입니다. 자, 위에 보시면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1대1로 전략이 부딪히는 것이 아시아고, 그 아시아에서도 중요하게 한반도를 중심으로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북중러 한미일이라는 구도가 과거의 북중소와 한미일과 유사하게 재부활하고 있다.
제가 샌프란시스코 시스템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미국이 만든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다시 부활하고 있다. 지금의 미국의 정책은 그 냉전 때의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부활시키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 유럽은 조금 당사자가 달라졌어요. 무대가 좀 달라졌습니다. 핵심 무대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과거에는 동서독이었는데 이번에도 유럽은 동서로 나뉘어집니다. 서우크라이나와 동우크라이나. 물론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어떤 형태로든 서우크라이나와 동우크라이나가 두 나라가 되지 않더라도 마치 남북한처럼 분쟁 지역이 되고 여기는 세계를 나누는 하나의 경계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마치 냉전 체제와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전 세계가 그렇게 과거의 냉전처럼 완전히 다른 영역으로 분리돼서 살 수 있느냐? 저 생각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한번 보시면 결국 이 세계를 다루는 강대국의 정치가 권력자들이 어떻게 만드느냐가 불행하게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래서 적어도 이 지도자들과 푸틴과 바이든, 시진핑과 바이든은 분명히 갈라지고 있습니다. 갈등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협력 관계가 되기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의도나 그들의 정책이 성공할 것이냐, 그거는 앞으로 두고 봐야 되는 것이고 저는 성공 못한다고 보는 사람인데 어찌됐든 이 사람들의 계획은 또는 이 사람들의 정책은 세계를 가르고 있고 그 가르는 핵심 무대가 다시 또 한반도가 되고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뒤에 질문하기 전에 이 시점에서 질문을 하나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진영을 선택할 것이냐, 편을 정해야 할 것이냐 라는 질문이죠. 동맹이 가장 중요해서 경제적 이익이나 다른 것들은 다 포기할 수 있느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할 때가 된 거죠.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자 보시면요, 여기를 어떻게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통해서 갈림길에 선 국제 질서에서 희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남북한이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걸 편이라는 말로, 편을 정한다는 말 하면 편을 정해서 적대 관계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던 것이고 그게 바로 2018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입니다. 그것이 실패하고 교착 상황에 빠졌지만 우리가 가야 될 하나의 선택이고요.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다른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직접 한 말입니다. 무너진 한미동맹을 재건하고 힘을 통한 평화를 구축하겠다. 자, 문재인 정부가 평화 프로세스 한다고 하면서 북한하고 친하게 지내다가 미국과의 관계를 망가뜨렸다. 무너뜨렸다. 그리고 북한한테 아무 말도 못하고 오히려 굴욕적 외교를 했다.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는, 규정하는 문재인 정부는 바로 이런 모습이었고 그래서 그걸 완전히 바꾸겠다. 동맹 위주고 민족 남북 평화는 뒷전으로 가게 되는 바로 이것이 한 나라의 정부가 등장했을 때 그 철학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느냐, 정책이 달라질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노선입니다. 자, 제일 위에는 동맹이 있습니다. 한미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면면들을 보시면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안보실 실장, 그리고 안보실 1차장, 그리고 주미 대사 6분입니다. 자, 지금까지, 지금 제가 해석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천명된, 발표된, 표현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노선입니다. 자, 평화를 통한 안보가 아니라 억지, 힘을 통한 안보로 가겠다. 군비경제, 선제타격론입니다. 냉전적 진영 외교로 가겠다. 한미일 삼각 군사협력, 심지어 동맹이란 말까지 가끔 씁니다. 쿼드에 가입하겠다. 그리고 한미동맹을 복구하고 보다 넓은 포괄적 글로벌 전략동맹으로 가겠다.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해서는 선신뢰우 비핵화,
아니라 선 비핵화 후 보상을 하겠다. 그러니까 북한이 먼저 조건부죠.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북한에게 경제적 보상과 안전 보장을 해주겠다. 그래서 그러면 안 하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강경 정책을 부활시키고 제재를 강화하고 그리고 북한을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무는 지금까지 한 100일 이상 된 경우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의 프레임을 작동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전 정부가 왜 실패했냐, 이런 것 때문이라는 프레임을 세웁니다. 그게 뭐냐? 친북, 반미, 친중, 반일 정부다. 누가? 문재인 정부가. 그래서 이거를 자기들은 다 반대로 하겠다. 반북, 친미, 반중, 친일입니다. 외교를 실패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인데 그 실패의 내용이 뭐냐? 친북, 반미, 친중, 반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싹 바꿔서 다 반대로 하겠다. 북한에 대해서는 강경 정책을 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친미를 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반대, 그러니까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겠다. 자, 지금 보시면 이것은 그냥 우리가 오늘의 주제에 그냥 좁혀서 보면 동맹이 우선이고, 남북 평화라든지 남북 관계의 민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뒷전으로 가게 된 순서를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자, 동맹이라는 건 편을 정하는 겁니다. 진영을 정하는 겁니다. 아군이 있고 적군이 있는 겁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동맹은, 모든 동맹의 출발은 군사동맹이고, 군사는 전쟁이고, 전쟁은 아군과 적군이 있는 겁니다. 이 한국의 한미동맹의 출발도 그랬고, 지금 한미동맹을 강화시킨다는 것은 누군가를 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것이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고, 한국은 거기에 편승하고 있습니다. 편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자주 쓰는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편을 정하면 편해지는가? 물론 이 편자는 서로 다른 말입니다만 우리가 지금 편을 정하는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편을, 자, 이 냉전 때는 샌프란시스코 체제에서는 우리가 미국을 선택하는 게 아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시장에서 돈을 벌고, 그 다음 미국의 무기를 사고, 미군이 와서 지켜주고, 하나도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연했고, 일본도 그렇게 살았고, 서유럽 국가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30년 동안의 세계화라는 질서 속에서 세계는 다 하나가 되었다가 지금 다시 이걸 뜯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의 패권을 위협받으니까. 그럼 우리는 이 사이에서 이걸 떼어내야 되는가? 만약에 미국은 과연 이것을 떼어낼 수 있는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과연 떼어낼 수 있는가? 여러분, 중국하고 저렇게 사이가 나쁘고 러시아하고 저렇게 사이가 나쁜데요. 미국도 러시아와 중국과의 무역을 오히려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하고는. 정치가들이나 첨단 기술에서는 이걸 찢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찢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꺼운 책이 있죠. 그러면 이 책을 아무리 힘이 좋은 사람도 한 번에 찢어내지 못하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윗부분은 좀 찢어질 것 같아요. 훼손이 될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 그러나 밑에의 경제와 그리고 민초들의 삶, 민중들의 삶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삼성이나 LG 정도는 미국 쪽에 붙어서도 먹고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당장의 중국이라는 시장을 버리고 새로 유럽과 미국이나 일본 시장을 개척한다고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미국에 엎혀서 한미동맹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 뭐냐면 이번에 나토 정상회담에 한국이 일본과 뉴질랜드와 호주와 함께 아시아 4국이 참여한 것입니다. 이건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나토 동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냉전의 산물입니다. 서유럽과 미국은 나토를 만들었고 소련과 동유럽은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만들었죠. 그런데 이쪽은 붕괴되면서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소련이 붕괴된 1991년 자동적으로 해체돼 버렸습니다. 그때 러시아와 동유럽 국가들이 그러면
나토도 같이 해체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랬을 때 미국과 유럽이 뭐라냐? 아니.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적을 가진 동맹이 아니라 유럽 지역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안정적 기구로 존속시키겠다. 러시아는 좀 의심이 갔지만 인정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토의 전략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략 개념의 핵심이 뭐냐? 적이 생긴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러시아와 중국이 생긴 겁니다. 다시 나토는 옛날의 동맹으로 돌아간 것이고 그 동맹에 우리가 참여한 것입니다. 물론 정상적인 멤버는 아닙니다만 여기에 우리가 갔다는 것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간에 제1차장인 김태호 안보실 제1차장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대한 가장 큰 의미는 한국과 나토 국가의 협력에 제도하다. 앞으로 군사훈련도 같이 하고요. 서로 교류도 같이 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G7이나 EU와 한국이 협력하는 것과 나토와 협력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나토는 이미 동맹에 대한 진영 논리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편성하는 것은 그들이 적을 삼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과 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잠시 우리 다른 국가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도 미국인데 미국에 올인해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하지만 외교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10대 경제 강국에다가 6대 군사 강국입니다. 이 정도의 힘을 가지고도 우리가 미국의 등에 업혀서 실제로 피기백 라이딩이란 국제정치 용어가 있습니다. 한 국가가 이 피기백이 뭐냐면 이게 어부바입니다. 우리말로 어부바. 그래서 제가 어부바 외교를 하고 있다. 60, 70년대 우리는 어부바 외교가 필요했고요. 그는 구조였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어부바 외교를 한다? 글쎄요. 미국조차 사우디 언론인의 반정부 언론인을 살해한 사우디의 지도자를 문제 삼아서 2년간 외교관계를 경색시켰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최근에 유가 때문에 몸살을 앓자 바로 찾아가가지고 굴욕적인 협상을 합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입니다. 조코위입니다. 이 사람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기 때문에 G20 정상회담의 호스트 국가인데 미국과 일본이나 유럽이 만약 당신이 러시아를 G20에 푸틴을 초청하면 우리는 안 간다고 얘기해도 인도네시아는 말 듣지 않고 푸틴을 초청했습니다. 인도는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를 하지 않고 오히려 러시아로부터 석유를 아주 싼 값에 사들이고 있습니다. 자, 다 이런 것은 뭘 말하느냐? 자, 하나 더 있죠. 튀르키예입니다. 이번 나토 협의회 가가지고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한다 그러니까 터키가 원래 가입국입니다. 반대했다가 그것을 다시 동의하는 조건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 무기들을 얻어냅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국가들도 올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부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국익을 앞세우고 심지어 동맹국가라고 하더라도 치열한 협상을 하고 얻어낼 것은 얻어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동맹과 함께 우리가 걱정이 되는 동맹이 강화되면 한반도는 어려워집니다. 자, 문재인 정부 5년을 비교했을 때 윤석열 정부 5년을 비교하면 온통 물음표 투성입니다. 문재인 정부도 처음에 출발할 때 2017년은 굉장히 위험했죠. 그러나 2018년에 평화 프로세스를 했고 2019년부터 교착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파탄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런 방식의 외교를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장담할 수 없다 이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립외교원장으로 있었던 2년 중에 작년 초에 책을 하나 냈습니다. 한미동맹의 역설이, 영원한 동맹의 역설이란 제목이었습니다. 사실 이 제목 이걸 썼을 때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제가 여기서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원래 이 용어는 제가 사용한 게 아니고 한미 관계를 가스라이팅이라고 썼다는 것인데요. 제가 원래 쓴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보수 정치인들이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 정부한테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 그러나 제가 아는 가스라이팅은 남북 간의 관계에 적용될 수 없습니다. 이 가스라이팅의 의미는 서로 압도적인 대상, 예를 들자면 선생과 제자,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중에 한쪽에 아주 압도적인 힘을 행사하면서 상대방의 합리적 사고를 막아버린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남북관계보다는 한미관계에서 늘 그렇지는 않지만 때때로 우리가 합리적 사고를 하지 못하는 가스라이팅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얘기했다가 엄청나게 고초를 당했습니다. 현직 외교부 차관급이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 근데 제 책을 잘 읽어보면 사실 실용으로 가자인데 그중에 서문에서 아까 말씀드린 보수주의의 프레임에 대해서 보수 세력의 극우들의 세력의 극우 세력의 프레임에 대해서 제가 방어 논리로 얘기했던 것인데요. 지금 이 정부를 보면 또 그런 현상들이 저는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논란이 되더라도 그 용어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제가 한미 관계가 전부 다 그렇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책에는 못 실었습니다만 한미동맹 성숙한 한미관계를 위한 10계명이라는 걸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쭉 보시면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겁니다. 한미동맹을 우리가 실용적 가치로 갖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미국이 없을 때는 우리가 모든 것을 중국에 대해서도 러시아에 대해서도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체 방어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실 군사국가가 되는 것이죠. 오히려 미국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이 한미동맹은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것을 희생해서 올인해야 될 그런 국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한미관계는 깊어져야 하지만 한미동맹은 우리에게 꼭 좋은 것은 아니다. 자, 그리고 핵심적으로 미국은 우리에게 핵심 자산입니다. 당연합니다. 국익을 위해 치밀하게 상대해야 할 또 하나의 국가이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완전히 미국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종속적인 경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활용하고 이용해낼 수 있는 국익을 위해서 그러한 성숙한 한미관계로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한미동맹의 역사와 또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